과학자들도 삶,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정의하려고 할까?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살아있는 게 정말 특별한 상태고 그냥 우주 그 자체로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인생이 뭔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일단 물리학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나는 이래도 괜찮은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는데 무언가 일어났다면 그건 자연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단 혼자만 고통받는 건 아니니까 모두가 각자의 자기만의 이유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은 한국 과학계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김상욱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물리학자분이 앉아 계신데 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 김상욱 교수님하고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좀 오래됐죠.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처음이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됐겠죠. 김상욱 교수님이 사실 한국물리학회에서 통계물리 분과에 예전부터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뵌 것 같은데. 처음 갔던 거는 아마 1997년쯤에 무슨 스쿨 같은 게 있었고요. 그때 김성환 교수님이 포항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복잡계 비선형 무슨 어떤 스쿨 같은 거 할 때 그때 통계 물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적도 있었고 막 그랬을 때 봤을 것 같아요. 꽤 오래전부터 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학생 때였으니까 서로들 이렇게 얼굴만 보고 6년, 7년 학생 아니셨나요? 그때 학생이었구나 아직. 그러니까 97년에 학위 받았어요. 진짜 오래전이네. 학생 때부터 뵌 거예요. 그때 아마 얼굴을 봤을 거고요. 독일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 제가 다른 분과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나중에 또 통계 물리로 다시 왔죠. 그 뒤에는 아마 교수로서 만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때 뭐 술이나 마시지 않았을까? 술은 자주 마시지 술만 않았어요? 마시고 뭐 딱히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물리학회에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그중에 통계물리 분과에 있는 분들이 술자리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렇게 피해 다녀야 돼. 잘못하면 집에 못 갈 때도 많고 호텔 체크인을 그 다음날 아침에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범준의 물리다 채널에 오셨는데 범준의 물리다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김범준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하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얼마나 잘 될지 궁금하긴 했는데. 김상욱 교수님은 유튜브 안 하세요? 전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지식 전달을 해야 할 텐데 결국은 소진되고 나중에는 막 허덕거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유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거 괜히 내가 스스로 무덤 파고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그래서 저도 시작한 뒤로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이 유튜브 제 촬영을 같이 회사랑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부려먹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일방적인 강연도 아니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주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익숙해지니까 저는 떠들고 그러는 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연락이 오면 또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김범준 교수님하고의 그 인연도 있고 또 워낙 물리학계가 좁아서 그 욕먹은 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중에? 안 왔다더라 그러면은 무서워서 오셨구나. 농담이고요. 당연히 와야죠. 사실 여기 뭐 법물리 채널에서 요청하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 부르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랬어요? 진짜 부르지. 교수님 뭐 떠오르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우리 만났던 그 생각하면. 술 마셨던 거 말고. 저희 그때 한번 촬영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EBS에서. 통찰인가? 네. 제가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새벽 4시인가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진짜 좋았는데. 그리고 가서 하는데 정말 정신이 혼미한데 그날 한 4시간, 5시간을 그냥 통으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그 김상욱 교수님이 학술 대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강연 같은 거는 자주 봤다가 그때는 저하고 같이 그 촬영을 하면서 일종의 과학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직접 앞에서 강연하시는 걸 처음 봤는데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런 자리에서 동료 물리학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강연하는 걸 본 적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뜨긴 하셨었어요. 이 책이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 너무 좋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알려지긴 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튼 저도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예측
이 키워드였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전력 물리학에서 예측, 뭐 양자역학에서 예측 그때. 그때는 저도 뜨기도 전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아무튼 방송에서 만나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아요. 아, 김상욱 교수님 하니까 에피소드 하나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번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광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여기 물어봤지? 아니, 저한테 아마 물어봤어요. 했을 거라고 어떻게 하시냐고. 아마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김상욱 교수님 광고 출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뭔지 많이 아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출연하셨던 광고 중에 제일 인기 있던 거 그거 아니에요? 테라? 아, 그렇죠. 맥주 광고. 그렇죠. 아, 그거 너무 재밌게 찍었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할 때도 재밌었고. 다음에 그거 오면 저한테도 좀 패스 좀 하세요. 제 전화번호는 아시죠? 빨리 지워야겠다. 김상욱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뭐 삶, 죽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과학자들도 그 삶,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이 생각하는 특히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생명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김상욱 교수님이 과학자로서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고민할 때 떠올랐던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정의하려고 할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죽음이 정말 특수한 현상이고 또 다른 상태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살아있는 게 정말 특별한 상태고 물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대상들은 굳이 죽어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냥 우주 그 자체로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표준은 우리가 죽어있다고 말하는 거고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 이게 사실 죽음이 살아있다는 것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정의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상 상태가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었다는 거고 정상 상태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이상하게 벗어나는 현상이 지구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더 타당한 것이 이제 우주가 훨씬 더 광대하고 우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지구 밖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하고 죽음이 더 보편적인 거고 그렇다면 죽음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죽음이 디폴트고 디폴트죠. 죽음이 디폴트고 삶은 예외적인 도대체 왜 살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더 맞는 프레임인 것이 삶이란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삶의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하고 간의 온도나 압력 조건이 안 맞으면 곧 죽잖아요. 이게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이고 어차피 오래 가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들은 오래 못 사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자꾸 물어볼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다른 상태로 간다는 게 되게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명이다 보니 생명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둔 오만한 죽으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네가 이미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정의상 살아있는 존재만 죽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런 것도. 네, 생각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돌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한 그렇죠. 되게 이것도 생명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그 결국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사고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만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죽음이 객관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김상욱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죽음이 어떤 건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사실은 그 사람에겐 디폴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주의 대부분이 죽음이다라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의 죽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주관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경험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물리학자로서의 그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물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디폴트가 이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주관적인 제 시각으로 본다면은 저한테는 우주의 시작이 뭐 138억 년 전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제가 태어난 시점도 의미가 없어요. 그때 기억도 안 나니까. 나의 기억이 가용한 한도 내에서가 세상의 전부이고 이 공간이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죽음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 존재로서만 본다면은 본질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못된 답을 낼 확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국가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그 문제를 물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답을 찾긴 찾아야겠지만 많은 경우 이것이 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곳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오는 작은 일부분만 느끼고 있을 뿐이니까 진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더 큰 곳으로 한 수준 높은 또는 두 수준 높은 데 가서 봐야지만 비로소 전체가 조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아까 그런 얘기들이 죽음이 디폴트니까 사는 게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전 우주는 그렇지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나한테는 어쨌든 나의 인생이 전부니까 그런 다음 다시 보면은 또 약간 다른 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밖을 모르고 이 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답을 구하는 거랑 이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상욱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리학자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이해하고 인식하는 우리 밖의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훨씬 크죠 사실.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게 더 올바른 답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 삶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 내용을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김상욱 교수님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의 무신론자라고 찾아보면 거의 그 1등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정의가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기성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좀 다르죠. 아니면 뭔가 절대자를 믿지 않는다는 건지 걱정되는 게 이제 법칙의 존재 이런 것까지도 신으로 여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신이라는 표현으로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원래 의도는 근본적인 자연 법칙을 뜻할 때가 꽤 많잖아요. 아인슈타인 경우가 그랬죠. 네, 사람들이 꽤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신의 입자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을 믿었다. 그래서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비유로서의 신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자주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어떤 신, 그 이제 불교가 아니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절대자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거를 무신론자라 그러면 대다수 물리학자는 아마 무신론자일 것 같긴 한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무신론자일 거라고요. 그 대부분은.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드러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를 믿고 그리고 거의 교회에 꾸준히 다니시고 하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들었어요.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다 신을 믿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살던 문화적 환경 때문이겠죠. 그들은 오래전에 그죠? 네, 종교와 분리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았고 이미 저희도 사실 유교란 틀 내에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과학적 신념 때문에 성묘를 안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건 문화의 일부니까 네. 그거를 무신론과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전에 어디 통계를 봤는데 미국 과학 할리만 거기에서 무신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문 영역 중에 하나가 물리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연 법칙을 위반해야 살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 분 법칙을 깰 수 있다고 신이 그러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연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죠. 저희가 같이 양립하기가 어렵죠. 유일신 혹은 인격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봤는데 그것과 본인이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을 믿느냐 그 질문을 떠나서 세상에 어쨌든 종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립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종교란 것도 굉장히 정의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개념이긴 한데 아마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름없이 살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인가 인간이 굉장히 달라지는 시점이 있었다고들 인지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책들이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 5만 년 전 침팬치하고 달라지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모여서 무언가 사회 조직을 이루는데 이걸 유발 하라리는 상상의 산물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개념들 가지고 서로들 모여서 집단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마 그 최초의 인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생겼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라는 게 지금의 형태하고는 되게 달랐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언가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시작했고 그런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동물들은 무언가를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걸 잘 못 찾을 때 왜 이게 갑자기 비가 오지? 그러면 그건 신이 무언가 어떤 절대자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을 찾기 시작하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종교의 원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과연 인간과 종교를 분리하는 게 가능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의 어떤 기성 종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종교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무언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본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 과학으로 안 되니까 뭐든지 다 이유를 찾고 누구의 의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향 전체가 다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는 인간의 일부분, 의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다면은 종교는 본능과 같이 들어와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그 종교가 한때는 모든 걸 설명하고 사람들을 끌어왔겠지만 이제 점점 종교를 통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인간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과학이고 자연과학은 신을 이용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근데 문제는 종교가 그 전에 모든 걸 해왔다 보니 이제 자연과학 영역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컨플릭이 생긴 거고 불과 한 400년, 500년 어쩌다 보니 이 둘이 뭔가 이렇게 서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알려지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 종교는 그냥 인간이 세상의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상을 하고 이유를 찾고 하는 거에서 온 것이라면 그걸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명징하게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놓아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죠. 자연과학이 결국 이렇게 종교의 영역이었다고 믿어졌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오는데 이게 과연 전부 다 몰아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자연과학으로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도덕과 모든 걸 다 설명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화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영역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존을 해야만 하고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복, 뭐 인간의 사랑, 뭐 인간의 여러 가치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자연과학으로 될까?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서 그런 부분들에는 종교가 상당히 많이 기여를 이미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공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과학과 종교의 일종의 경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과학의 경계는 확장되고 종교는 점점 과거의 종교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어 그럴 거라고 왔잖아요. 생각해요. 앞으로도. 김남욱 교수님은 어쨌든 경계는 이동하지만 그 경계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요즘은 뭐 뇌과학 그런 데서 인간의 어떤 이성, 심지어는 의식 같은 것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결국 끝까지 가서 종교의 모든 영역이 사라지고 현재 종교의 마지막 위치에 도착해서 과학의 깃발을 꽂을 수는 없을 거다. 뭐 인간의 뭐 사랑이라든가 선과 악 같은 거를 물론 선과 악을 공리주의라든가 우리 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정의로운가 그걸 과연 완벽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대충 그냥 인간의 합의와 옳은 거라고 믿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사실 인간이 소중하다는 인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을 죽이면 안 되고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합의잖아요. 그냥 믿음이고 왜 동물은 죽일 수 있지만 인간을 죽일 수 없는 거지 믿는 거지. 과학적으로 돼지가 인간보다 덜 중요한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 가치를 두고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사실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은 아니죠. 근데 믿음도 여러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믿음과 사람이 현생에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믿음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넘겨줘야 될 문제.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과학의 그건 경계가 이동해야 될 경계 안에 들어올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다가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죽어서 천당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뭐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남이 보지 않을 때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동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이 작동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과거에 보면 신을 믿었던 과학자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뉴턴도 그렇고 케플러도 그렇고 그럴 텐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믿음이 그분들이 과학적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을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도움이 되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1600년대 사람들이 종교와 분리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한테 저는 지하철, 법률, 헌법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종교라는 것이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지금의 우리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먼 미래에도 민주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지금의 여러 제도와 분리해서 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일처제 같은 거? 이런 거 우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미래에 가서는 왜 저런데 이렇게 저 사람이 얽매여 살아갈까? 저는 그 당시에 종교란 거는 뉴턴과 종교의 관계는 그냥 한 몸이지 종교를 벗어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긴 그러네요.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그걸 뭐 신을 믿어서 발견을 하고 글쎄 사실 케플러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아요? 종교까지도 아니고 이제 수비학이었잖아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 근거가 된 게 신이 만든 우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찾아내고 싶다라는 엄청나게 강한 열망 같은 거는 케플러가 가졌던 종교관의 영향도 있긴 있을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려지는 거지. 그냥 그 당시로서는 흔히 가질 수 있는 신념의 형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였죠. 근대 과학자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네요. 벗어나면
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러네요. 예, 엄청난 정말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 종교 없이 하려면은. 사실 근데 민주주의의 근원도 종교에서 왔거든요. 인권 개념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명문화된 게 미국 독립선언문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평등과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헌법도 그렇고 다수의 민주국가들의 헌법의 모태가 된 게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독립선언문인데, 그 선언문에 나오는 근거가 우리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거는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신이 준 평등이거든요, 인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이런 이 근대 제도가 종교에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의 평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굳이 신을 도입하지 않아도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부터 평등할 수 있거든요. 당시의 어떤 상황에 처한 그 인물들을 종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가 지나친 역사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당시라는 시대성을 무시한 지금의 종교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덧씌워서 하는. 독립선언도 그렇고 프랑스 인권선언도 그렇고 처음의 생각은 일단 평등하다고 하고 싶어. 그렇죠. 근데 그 근거를 신으로 가져온 네, 거죠. 그거를 그냥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로 인해서 평등의 개념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싶은데 그렇게 딱히 근거는 없으니까. 그때까지의 권력은 다 신에서 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왕권을 무너뜨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은 무너뜨려도 종교까지 다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시스템은 결국 상상의 체계로 만들어지는데 합의한 상상에 기반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권만 무너뜨리는 거죠. 국가만 인간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하지만 계약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평등과 자유는 여전히 신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 없이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죠. 다음에 아마 세계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면, 다시 또 이런 헌법을 또 쓸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우리가 신의 도입 없이도 자연과학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평등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생물학적 근거를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나와 김범일 교수님이 평등한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생물학적으로 가는 순간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동물과의 경계도 사실 점점 확장해 갈 수 있죠. 지금은 반려견이지만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다른 많은 생명으로 이제 우리의 개념들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항이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로 시작하는 건가요? 지구에서 탄생한 모든 생명은. 그게 그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에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근데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 어떨 때 물리학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사고방식 자체가 물리에서 왔을 거라서 세상을 보는 틀인데, 저는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면 물리에서 배운, 물론 모든 문제를 물리로 풀 수는 없겠지만 많은 문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체계화시키고 이걸 분석하고 나누고 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질문을 해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물어보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물리에서 배운 건데,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물리학자로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는 과정들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볼 때마다 내가 물리를 공부했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사실 물리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 아니실까 싶은데요. 아니요. 물리학자의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도구다라는 건 맞는데,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다는 것과 행복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항상 행복하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항상은 아니겠죠, 사실. 항상은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흔히 얘기하는 MBTI를 극강의 I라고 저는 하거든요. 가급적 많이 일을 벌리고 이것저것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상처받지 않고 싫어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피해가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행복이라는 게 사실 뭐 짜릿한 그런 것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을 또 정의해야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심에 가까운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물론 뭐 행복하다 막 무슨 뭐 이렇게 아주 기쁨을 느낄 때도 있고 환희를 느낄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희를 느끼는 것도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호르몬이 막 나와서 막 화학물질 나와서 막 뇌가 막 각성되고 막 흥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것도 사실 꼭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내가
평안한 상태가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행복. 이게 이제 지루할 때 가끔 나갔다 올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게 잘 균형이 맞은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 행복 이야기는 사실 김상욱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좀 저는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주 어리석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죠.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을 또 정의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복이랑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제 흥분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와 행복하다 이럴 때 곧바로 사라질 흥분된 상태. 네, 그런 상태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는 되게 불행한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건 평상심이에요. 단지 지루하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따금씩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가 아닐까. 그 행복을 어떤 목표가 아니라 살면서 제각각 그때그때 느끼는 소소한 기쁨, 즐거움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평상으로 살다가 조금씩 오늘은 뭐 산책하고 내일은 영화 보고 그 다음 날은 외식하고 지루함을 깨는 거는 꼭 소소하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왕창 쉽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뭐 아주 기쁜 것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길이랄까? 이 유지하는 시간이 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행복이라는 게 고차원 벡터 공간에서 정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 직선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얼마든지 다른 샛길도 있어서 굳이 딱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가끔은 딴 길로도 가고 가다가 지루하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에 누가 해준 얘기긴 한데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면 등수가 나오고 이원영 선생님이 맞는 얘기입니다. 네, 불행해지고 하는데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다. 뛰면 그런 거죠. 각자 1등이죠. 사실 남과 다르게 뛰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우르르 가면 저희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죠. 제가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오. 자, 이제 김상욱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인생이 막막한 사람에게 과학자의 언어로 건네고 싶은 위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다니 지금 제가 바로 인생이 막막한 사람이네요. 어떤 답을 해야 되나? 인생이 막막하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한 치 앞 안 보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나 괴로워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막막할 그러네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야 할 경로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건지 가고 싶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난관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다 싫어하잖아요. 질문했는데 답을 하질 않고 막 꼬치꼬치 역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인생이 막막할수록 이게 도대체 내가 왜 막막하다고 느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과학에서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바로 답을 하지 않도록 교육받는데 질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생각하다 보면은 질문이 좀 더 정교해지거든요. 질문이 제대로 딱 나오는 순간 사실 그 질문이 바로 답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일단 왜 막막하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를 찾는 게 어렵다면 막막한 상황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묘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계획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뭔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괴롭다는 건지 그러니까 괴롭지만 뭐 며칠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 일단 정확한 자기의 상황을 먼저 기술을 해야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보통 과학자의 언어로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이제 아주 많은 경우를 퉁쳐서 답을 드릴 때 쓰는 표현은 이런 건데 물리학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 일어났다면 그건 자연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는데 자연 법칙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아요. 맞아요. 사실 세상은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 나는 이래도 괜찮은가? 그런 거는 이미 자연과학에서 허용이 된 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괴롭다거나 비통하다거나 나만 그런 것 같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일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사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만 다루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다시 해보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자기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큰 문제인 경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런 문제들은 과학자의 언어건 뭐 철학자의 언어건 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극복 가능한 문제였다면은 그것이 극복 가능하다고 보이기 위해서는 더 큰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의 문제가 더 작아져 보여서 해결 가능하게 보인다면 훨씬 더 용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이 느껴지실 때에는 좀 더 큰 곳으로 가보시고, 큰 곳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하는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시각을 가지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곳에서는 다른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곳에서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는 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더 높은 데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관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더 많은 관점,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막막해지는 것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단 혼자서만 고통받는 건 아니니까 모두가 각자의 자기만의 이유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막막하신 분들은 김상욱 교수님이 그 조언 주신 것처럼 본인의 상황을 더 큰 틀에서 보려고 하는 시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막막함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노력,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상욱 교수님하고 이러저런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서 정말 좋았고요. 김상욱 교수님이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지만 저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목이 메이시죠. 네, 김상욱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물리학자거든요. 뭐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사고의 깊이, 사고의 넓이 같은 거에서도 늘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김상욱 교수님하고 함께 그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럼 법물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